오늘의 소설은 중국 사대기서 중 하나인 금병매 완전정복 제13장으로 모함에 빠져 귀향을 떠난 내왕 투옥입니다. 내왕이가 돌아왔는데 집안 사람들의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쩐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구석이 있어 보였는데 묘하게 웃기도 했고 인사를 하면서 치근한 듯한 그런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문경은 내왕이를 보자 크게 치하를 하면서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특별하게 좋은 직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웅이가 맡고 있던 식품 조달 책임이었습니다. 식품 조달계라면 양곡을 비롯한 온갖 찬거리, 갖은 음식물을 구입해드리는 일을 맡는 직책이라 고지식하게 해도 저절로 고물이 떨어지고 요령껏 잘하면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서문경의 속셈은 딴 데 있었는데 내왕이의 처를 자기 것으로 해놓은 것에 대한 사전회의책이었습니다. 자기 거처로 돌아간 내왕이는 침상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잤고 해가 져 어둑어둑해지자 아내 송혜련이 돌아왔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내왕이와는 달리 표정도 굳어있고 목소리도 심드렁했습니다. 사가지고 온 선물을 줘도 시큰둥한 송혜련에게 화가 난 내왕은 결국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의 따귀를 올려붙이는데 그녀는 막판이라는 듯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아, 인제 내 놈하고 끝장이다. 알겠냐? 다시는 날 만날 생각도 말아라. 꼴도 배기 싫으니까. 이튿날 송혜련은 방금 전의 코칭대로 아프다는 핑계로 자기 방 침상에서 내려오질 않았는데 그녀는 춘매방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 하나를 벌써부터 임시 거처로 쓰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괴로움은 내왕이 쪽이 월등히 더해서 그는 종일 침상에서 뒤척이며 누워 있었는데 변심에 다른 남자와 붙어버리다니 원망스럽기 그지 없었고 서문경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왕이는 전에 뭔가 자신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듯 암시를 했던 손설아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묻고 손설아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사내 같으면. 물론이죠. 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마님, 복수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게 좋을지. 한 가지 기가 막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뭔데요? 내왕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거라고. 똑같은 방법이라뇨? 서문경이가 자네 아내에게 손을 댄 것처럼 자네도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은 방법이지 뭐야. 안 그래? 한마디로 서문경의 아내인 자기를 범하라는 것인데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어우러지고 마님은 존댓말을 하고 아이는 반말을 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인제 복수가 아니라고요. 복수는 아까 한 번으로 끝났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의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새벽닭이 울 무렵까지 손설아와 내왕이는 온몸에 진이 다 빠지도록 정사를 나누었는데 손설아는 코에서 단내가 날 지경으로 오래간만에 포식을 한 셈이었고 내왕이도 넉 달 만에 실컷 욕망을 풀었습니다. 내왕이가 돌아온 뒤로 서문경은 이틀 밤을 이병아한테서 자고 사흘째 되는 날 밤 방금 전에 방으로 갔는데 그동안 송혜련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송혜련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서문경은 혜련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방금 전과 쓰리썸을 즐기게 되는데 부끄러워하던 송혜련은 결국 서문경이 하라는 대로 응하고 방금 전이 하자는 대로 따릅니다. 한편 서문경으로부터 내왕이를 감시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방금년은 국리 끝에 내흥이를 이용하기로 하는데 직책을 빼앗긴 내흥이에게 내왕이의 동태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내흥이는 그 뒤로 곧잘 주방과 내왕이의 주변을 맴돌며 은밀히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내왕이는 그를 대할 때마다 미안하고 창피한 생각에 슬그머니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손설아와 육체를 나누기 전에는 서문경과 아내에 대한 증오와 비탄에 휩싸여 있었으나 이제는 뜻밖의 주인어른의 부인과 내통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심정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살았던 두 여자와는 냄새부터가 다르고 살결의 감촉까지가 달라서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화려한 침실에서의 정사는 꿈속에서 노는 착각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손설아는 유염하게 웃으며 침상으로 바싹 다가간다. 이미 내왕이는 욕망이 고개를 쳐들어 옷을 불룩하게 밀어올리고 있다. 그 아랫도리를 손설아는 벗겨낸다. 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철이라 내이는 짧은 잠방이 하나뿐이다. 그것도 홀랑 걷어내 버린다.
창문으로 달빛이 은은히 비쳐들고 있어서 침실 안은 알맞은 방명으로 분위기가 그만이다. 그녀는 달빛에 젖어있는 그의 하체의 얼굴을 가져가 애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입술로가 아니라 코로다. 그녀는 냄새를 좋아하는 듯 코로 여기저기를 애무해댄다. 내왕이는 이거 별난 여자도 다 있구나 싶으며 지그시 눈을 감고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다. 간질간질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의 윗도리까지 벗겨버린다. 그리고 상체도 코로 좀 애무하고 나서 이번에는 자기의 위아래 옷을 모조리 벗는다. 달빛이 비스듬히 그녀의 풍만한 가슴께를 비춘다. 그녀는 후닥닥 침상으로 오른다. 그리고 그의 알몸 위에 무너지며 입술로 입술을 덮친다. 그제야 내왕이도 누운 채 그대로 그녀를 불끈 끌어안으며 입술을 받아들인다. 한참 감미롭고 뜨거운 입맞춤이 계속된 다음 벼랑간 내왕이는 몸 위에 그녀를 옆으로 밀어내려서 뒤집어 눕히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녀의 미끈한 알몸을 애무하기 시작한다. 송혜련 같은 여자를 놔두고 냄새도 별로고 살결도 그저 그런 여자가 무엇이 좋다고 빠져서 남의 눈이 있는데도 기어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내왕이가 손설아의 침실을 찾아가는 것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어느 방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은 한밤중이었지만 그런 심야의 사랑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벌거숭이가 되어 침상 위에서 꿈틀거릴 때 갑자기 거실 문이 열리고 월미가 배가 아프다며 약을 찾으러 들어오자 내왕이는 황급히 한쪽으로 숨었지만 월미는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님과 같이 자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눈치챘다는 것을 숨기고 정을 통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를 은밀히 밝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미는 다락 위의 공간이 건물의 각방 위로 통한다는 생각이 떠올라 천장에서 침실을 엿보기로 하는데 마님과 정사를 하는 남자가 내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월미는 얼굴이 공보이며 좀 못생겼는데 전모를 파악한 그녀는 밀고를 하는 대신에 내왕이를 협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신과도 정사를 해주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술기운이 건아한 내왕이는 두 눈에 능글능글한 웃음을 번들번들하게 떠올리며 거침없이 옷을 훌렁훌렁 벗어 던진다. 어머, 징그러워. 월미는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얼른 찔끔 눈을 감아버린다. 그러나 결코 싫지가 않은 듯 온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어려있다. 징그럽긴. 인제 봤으니까 불을 꺼요. 살짝 눈을 떠서 힐끗도 내왕이의 아랫도리를 훔쳐보며 말한다. 보니까 어때 기분이? 아이 짓궂어라. 징그럽다니까 그러네요. 어서 불을 끄라고요. 알았어. 훅 세게 불어서 촛불을 단번에 꺼버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왕이는 월미의 알몸을 먼저 입술로 골고루 애무했고 그녀는 곧잘 깜짝깜짝 놀라며 자지러졌다. 그녀의 교성이 좁은 방 안에 넘쳐 흘렀다. 수천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교성은 각별히 야릇한 데가 있어서 내왕이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자기도 수총각대 같은 흥분에 젖어들며 기가 막히는 쾌감을 즐길 수가 있었다. 결국 내왕은 월미와 말리 장성을 쌓게 되는데 이웃집 아낙네가 그 소리를 엿듣게 되고 그 소문은 돌고 돌아서 다음날 아침에 손설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월미 그것도 제 딴은 계집이라고 앙큼한 데가 있었네. 기가 막혀서. 글쎄 말이에요. 공보에다가 사팔뜨기인데 뭐가 좋아서 데리고 자지. 내왕이 그 녀석도 눈이 멀었다니까.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나니 공보면 어떻고 사팔뜨기면 어떠냐 싶었던 거죠. 흉년에 쌀밥 보리밥 가리겠어요? 빌어먹을 놈, 두 연놈이 다 똑같다니까. 분노한 손설아는 월미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날 밤 자신을 찾아온 내왕이에게도 난리를 치는데 내왕이가 그럼 그만 만나자고 하자 사색이 되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소문은 서문경에게 들어가고 서문경은 너무 잘 되었다며 반금년에게 처리를 맡기는데 금년은 월미와 내왕을 찾아가 서로를 맺어주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왕은 만만치 않았는데 말다툼 끝에 반금년은 겨우 내왕이를 구슬리는데 성공하지만 그날 밤 내왕이가 내흥이와 독주를 마시면서 서문경을 죽이겠다는 둥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금년을 통해 서문경에게 전해지고 서문경은 반금년, 내흥과 함께 그를 방화범의 살인 미수범의 도둑으로 몰기로 합니다.
그날 밤 내왕이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불이야. 불났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왕이는 불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이번엔 어디선가 도둑이야. 도둑, 저 도둑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철커덕하고 무엇이 자기 앞으로 날아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드니 그것은 커다란 칼이었고 또 저만큼 앞에 다시 무언가 떨어져 가보니 보석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였는데 그때 도둑놈 여기 있다는 고함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내왕이는 그들의 음모에 의해 방화범의 살인 미수범의 도둑으로 몰려 그날 밤 형리들에게 끌려서 곧바로 재영소로 가옥에 갇혔고 서문경은 재영소 책임자 하전욱에게 뇌물과 서찰을 보냅니다. 결국 모진 고문 끝에 내왕이는 자백을 하고 무송처럼 맹주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월미는 손설아와 달리 드러내놓고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월미에게 어느 날 춘매가 찾아와 내왕이의 사건이 누군가의 모함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서문경과 송혜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월미는 송혜련에 대한 분노의 치를 떨게 됩니다.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송혜련에 대한 증오와 겹쳐져 월미는 두 여자가 똑같다는 생각에 치를 떤 것입니다. 죽여야지. 내가 죽일 거야. 죽이고 만다고. 서문경은 마침내 송혜련을 7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마음먹었는데 집안의 하인 여편네였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라고 오월량이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병화도 마찬가지 의견이었지만 그녀는 새 여자가 들어오면 질투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았고 반금년은 처음부터 서문경과 보조를 같이 해서 못마땅해도 반대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둘째인 이교화와 셋째인 맹옥루는 늘 하던 대로 그런 일에는 아예 상관을 안 하고 구경이나 하는 입장이었고 손설아는 누구보다 심정이 착잡했는데 구경이나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월미였는데 월미는 그년을 어떻게든지 7번째 부인이 못 되도록 해야겠다고 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기 전날 밤이었는데 밤이 이슥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송혜련의 방문을 월미가 두드렸는데 서문경이 전에 사랑을 나누던 곳으로 오라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송혜련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앞장서 동산 쪽으로 갔고 뒤를 월미가 말없이 따랐는데 석실의 당도하니 안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서문경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석실로 들어간 월미는 돗자리를 깔아놓았다고 수선을 피우고 송혜련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돗자리에 앉았는데 월미가 석실 안쪽으로 가면서 그곳에 숨은 것 같다고 합니다. 석실 안쪽 깊숙한 곳에는 못쓰게 된 가구가 쌓여 있었는데 송혜련이 다가가자 월미는 재빨리 치마 속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동아줄을 꺼내 송혜련의 목에 씌우고 올감했습니다. 송혜련은 혓바닥까지 쑥 빼물고서 쓰러져 퍼드덕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안간힘을 써대지만 월미는 꿈틀대는 몸뚱어리를 타고 앉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올가미를 조였습니다. 남편을 배반한 년들은 모조리 죽여야 된다고. 모조리. 마침내 송혜련은 경련을 일으켜 바르르 온몸을 떨어대더니 그만 축 늘어졌는데 난생 처음이면서 혼자서 목을 메어 자살한 것처럼 뒤처리까지 감쪽같이 꾸며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각부터 주방 쪽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되어도 여주인공이며 신부인 송혜련이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춘매가 가서 가만 방문을 두들겨 보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는데 이부자리만 널려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매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변소도 가보았고 우물가에도 가보았고 주방도 가보았지만 송혜련의 모습이 안 보이자 헐레벌떡 되돌아가서 반금년에게 구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히다시피 찾아보아도 어디로 증발했는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결국 혼사는 허사가 되었는데 서문경은 우러술을 마시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송혜련의 시체가 동산의 석실 속에서 발견된 것은 이듬해 이른 봄이었는데 하인 하나가 낡은 가구를 석실 속에 갖다 두려고 들어갔다가 목매어 늘어져 있는 여자의 시체를 보고 질겁을 했던 것입니다. 자살한 시체로 송혜련이 발견되자 집안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는데
동정론을 펴는 사람들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로 나뉘었지만 누구도 자살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병매 완전 정복 제14장 유령으로 이어집니다.